거실 한가운데 한 남자가 오래된 첼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철로가 왜 이렇게 익숙한 거지? 이도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첼로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공기 중에 멈춰있던 손이 조금씩 첼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첼로의 현에 손끝이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며 무언가가 떠올랐다가 사라졌어요. 형체를 알 수 없는 기억의 파편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첼로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웃음소리만이 들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왜 자신이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한 느낌이 그를 집어삼켰어요. 그날 밤 한 남자가 운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사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가을 경기도 어느 산자락.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앙상한 가지를 뻗고 있었어요. 한때 푸르렀을 숲은 이제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타고 남은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서지며 재를 흩날렸어요. 공기는 탄내로 가득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헬멧을 쓴 그들은 묵묵히 일했어요. 얼굴은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눈빛이었지만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무로스로 남은 불씨를 끄가며 위험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그들을 돕고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만호 56세. 산 아래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는 넓었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다져진 튼튼한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어요. 평생 혼자 살아온 그는 산불 소식을 듣고 진화 작업을 도우러 올라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직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소방관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이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재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만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바람소리와 소방관들의 목소리 사이로 무언가 들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놓치기 쉬운 소리였어요. 거기 누구 있소? 그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발을 옮길 때마다 주의 깊게 땅을 살폈습니다. 탄 나무 뿌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 같기도 하고 숨소리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소방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발소리와 장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쓰러진 나무더미 밑에서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움직이는 손가락이 보였어요. 어린아이의 손이었습니다. 빨리 치워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달려들어 나뭇가지들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호도 함께 나무들을 들어 올렸어요. 가지들이 부서지며 제가 흩날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나뭇가지를 하나씩 치우자 13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다리에는 화상을 입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가 보였어요.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 얼굴 한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그을려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릴 뿐이었어요. 이만호는 재빨리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깨끗한 면 손수건이었어요. 소년의 얼굴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연기와 제가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리고는 소년을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이만호는 소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가야, 괜찮다. 이제 괜찮아. 그는 소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만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빨리 구급차. 소방관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이만호는 소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는 소년의 곁을 지켰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소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들것에 소년을 옮기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만호는 복도에 남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닷새가 흘렀습니다. 긴 닷새였습니다. 이만호는 병원을 하루도 빠짐없이 왔고 마침내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소년의 눈은 맑았지만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름이 뭐니? 소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간호사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어디서 살았는지 기억나?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소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공포가 눈에 어렸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립보드의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것 같습니다. 외상 후 기억상실이에요. 의사는 소년의 머리를 살폈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불을 피하다가 어딘가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두개골에 금이 가 있었어요.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지만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은 흔한 일입니다. 기억이 돌아올까요? 이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했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 주변의 모든 가정을 조사했어요. 실종 신고가 들어온 가족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소년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아는 사람이 없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소년의 신원을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산불 사고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5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어요. 별장 2채가 완전히 불타버렸고 캠핑장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실종자 명단에는 수많은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소년은 그중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년의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소년의 옷에서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표도 지갑도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이만호가 담당 경찰관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며칠간 수사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신원이 파악되지 않으면 보호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이만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 아이를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경찰관이 놀란 눈으로 이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가족도 아니신데요? 가족이 없다면 제가 가족이 되면 됩니다. 이만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이만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외로웠지만 그게 제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제 나이도 많습니다. 혼자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 아이를 보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이만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이만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정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저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결심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거쳐 소녀는 이만호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몇 달이 걸렸어요. 서류 작업도 많았고 상담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만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병실에서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만호는 소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혹시 내 이름이 뭔지 기억나니?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났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소년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이만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주마. 도윤이라고 하면 어떨까? 도윤.
소녀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도윤, 내 성을 물려주는 거야. 이제 넌 내 아들이니까. 이만호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도윤. 소녀는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스해지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좋아. 오늘부터 넌 이도윤이다. 이만호는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둘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만호는 소년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소년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2년이 흘렀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35살의 성실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간단한 옷장이 전부였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꾸밈 없는 공간이었어요. 3년 전 32에 독립했습니다. 이만호는 여전히 산 아래 농장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78이었지만 정정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농장 일을 했어요. 도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양아버지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차를 몰고 2시간을 달려 농장에 갔어요. 청소도 해드리고 장도 봐드렸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아,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만호는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내가 잘 지내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이만호는 언제나 도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윤에게 이만호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은 이만호에게 평생의 빚을 졌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운전기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으로 개인 택시까지 운영했었어요. 운전 경력만 10년이 넘었습니다. 사고 한 번 없는 깨끗한 경력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어요. 하지만 일은 정확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어요. 차량 관리도 완벽했습니다. 매일 세차를 하고 정기 점검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인력 소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도윤은 막 잠에서 깬 참이었어요. 정혜준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 자리입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혜준 회장이라면.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네, 해준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국내 5대 재벌 중 하나죠.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재벌가의 운전기사라니 부담스러웠어요.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급여 조건이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2배는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였습니다. 복지도 좋다고 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저택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이도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정해준 회장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담장 위로는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철문은 묵직해 보였어요. 검은색 철제문에는 금빛으로 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저택은 도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3층 건물이었어요. 유럽 고전 양식의 건축물이었습니다. 크림색 외벽에 흰색 기둥들이 우아하게 서 있었어요. 넓은 정원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인가? 도윤은 중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도윤입니다. 오늘부터 운전기사로.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자동문이었어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렸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문이 뒤에서 다시 닫혔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가는 길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장미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직 이른 봄이라 꽃은 피지 않았지만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제자리에 있었어요. 현관 앞에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자세가 단정했습니다. 이도윤 씨죠? 들어오세요. 네, 오늘부터 운전기사로 일하게 된 이도윤입니다. 도윤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집사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 집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온화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김 집사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넓은 홀이 펼쳐져 있었어요. 천장이 10미터는 넘어 보였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 한가운데 매달려 있었어요. 수백 개의 크리스탈이 빛을 반사하며 무지개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양쪽 벽에는 유화들이 걸려 있었어요.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넓은 계단이 2층으로 이어져 있었고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우와. 도윤은 감탄사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놀라셨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러십니다. 김 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회장님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거실에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김 집사를 따라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도 넓었어요.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었습니다. 100명이 모여도 넉넉할 것 같았어요.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들. 벽에는 또 다른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오래된 첼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첼로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왜 저 악기가?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첼로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이도윤 씨? 김 집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도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준, 71세,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꼿꼿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감히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운전기사 이도윤 씨입니다.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정확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운전을 맡게 된 이도윤입니다. 정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왜 이 청년이? 회장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뭔가 낯익었어요.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 감정을 곧바로 억눌렀습니다. 표정을 굳혔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이는?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35살입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35살. 지금 해철이가 살아있었다면 35살이었겠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저렸습니다. 경력은? 운전 경력 10년입니다. 무사고입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좋다. 회장은 짧게 말하고는 다시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서류를 보고 있어도 의식은 계속 도윤에게 머물렀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각할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버릇 같았어요.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 버릇. 해철이도. 아니야. 말도 안 돼. 김 집사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게. 네, 회장님. 김 집사는 도윤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인사하고 거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이 나간 후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는 손에서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지? 왜 저 청년을 보니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거지? 회장은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복도로 나온 도윤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회장님은 항상 저렇게 냉정하신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집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원래는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22년 전 큰 사고가 있으셨죠. 사고요? 부인과 어린 아들을 한꺼번에 잃으셨습니다. 산불 사고로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오직 일과 회사에만 집중하시죠. 웃는 모습을 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김 집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거실에 있던 첼로 보셨죠? 네.
그게 돌아가신 부인께서 아드님에게 가르치시던 악기입니다. 회장님은 그걸 절대 치우지 못하십니다. 먼지가 쌓여도 그냥 두시죠. 하루에 한 번씩 거실에 가셔서 한참 바라보고 계십니다. 도윤은 다시 거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첼로가 보였어요.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리게 아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상하네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저 첼로를 보니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처음 보는 악기인데. 김 집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첼로를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착각이겠죠. 자, 이제 차고로 가시죠. 차량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첼로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을 채웠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도윤은 저택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도윤은 그런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거실의 첼로가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꾼 꿈 이후로 도윤은 매일 밤 비슷한 꿈을 꾸었어요.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해쳐라 라는 이름이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모든 것이 흐릿해졌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둘째 날 밤에는 자신이 첼로를 연주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더 연주하고 싶다는 갈망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땀에 젖어 깨어난 도윤은 혼란스러웠어요. 셋째 날 밤 꿈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 그리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라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단어를 중얼거렸지만 여인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낮 시간에도 첼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태우고 운전하면서도 차량을 정비하면서도 거실에 그 악기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는 욕구를 억누르려 했지만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첼로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넷째 날 밤 도윤은 결국 첼로가 있는 거실까지 걸어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거실 문 앞에서 멈춰선 그는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손은 이미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결국 도윤은 문을 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라고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섯째 날 오후 도윤은 차량 점검을 마치고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회사에 계셨고 윤서연 부인은 외출 중이었으며 김 집사도 다른 일로 자리를 비웠어요.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은 저절로 거실로 향했어요. 지난 며칠간 쌓인 끌림, 매일 밤 꾼 꿈들, 손끝에 남아있는 감촉의 기억이 모두 그를 첼로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햇살이 첼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를 부르는 것처럼 따뜻한 빛이 악기를 감싸고 있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첼로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악기를 만지자 나무의 질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첼로를 조심스럽게 무릎 사이에 끼웠습니다. 자세가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없이 해왔던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활을 집어들고 현에 대자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활을 그으니 첫 음이 울렸습니다. 맑고 깊은 소리에 도윤의 눈이 커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멜로디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고 음악이 그를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철아, 잘하고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곡을 알고 있었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도윤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도윤이 연주를 멈추고 급히 고개를 들자 정혜준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윤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도 없이 그 곡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도윤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회장이 다가오는 동안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게. 지금 당장 나가달라고. 도윤은 어쩔 수 없이 거실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회장이 첼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한참을 거실에 홀로 앉아 첼로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악기를 만졌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만든 그 곡, 어린 해철에게만 가르쳤던 자장가를 어떻게 저 사람이 알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눈을 감자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회장은 해철이 10살이었을 때를 회상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아내 강윤희가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고 옆에는 해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 곡 정말 예쁘다. 그렇지? 이건 엄마가 해철이만을 위해 만든 거야. 세상에서 오직 해철이만 아는 곡이야. 윤희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해철아, 이 곡을 기억해.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해철이 연주하고 싶다고 하자 윤희는 그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활을 움직였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해철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해철이. 세상에서 제일. 그날 저녁 정혜주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해철이를 위한 자장가라고 소개하자 그는 아름답다고 칭찬했어요. 윤희는 이 곡이 자신들만의 비밀이라고 말했고 정혜주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없었습니다. 윤희는 해철과 함께 별장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어요.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오후 별장 근처 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번졌고 윤희는 급히 해철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려 했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산불 때문에 급히 내려가고 있다고 말한 윤희에게 정혜주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은 빠르게 번졌고 산길은 연기로 가득 찼어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희는 필사적으로 운전했지만 급커브에서 차량이 제어를 잃고 산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정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의 차량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에 그는 전화를 떨어뜨리고 뛰쳐나갔어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산길로 향했지만 하늘 높이 연기가 치솟고 산 전체가 불바다였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를 막았지만 정혜주는 아내와 아들이 저기 있다며 무릎을 꿇었어요. 몇 시간 후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와
산길 아래에서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차량 번호가 부인의 차량이 맞았고 차량이 완전히 불탔으며 차 안에서 부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정혜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량 주변을 수색해도 찾을 수 없었어요. 산불을 피해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정혜주는 희망을 품었지만 산불이 너무 빠르게 번져서 수색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흘간 수색이 이어졌고 산불은 이틀 만에 진화되었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여러 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실종자 중에 해철도 있었어요. 하지만 해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결국 실종 선고와 사망 추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장은 눈을 뜨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첼로를 꼭 껴안으며 해철에게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산불만 없었더라면 윤희도 해철도 잃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어린 해철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윤이 연주한 그 곡이 우연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해철이 첼로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을 들어 올리며 오늘 오후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의 자세, 활을 잡는 손 모양이 모두 해철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해철이는 22년 전에 죽었다고 확인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관찰한 도윤의 습관들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코를 만지는 습관, 그리고 오늘의 첼로 연주까지 모든 것이 해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윤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본 그녀는 놀랐고 회장은 오늘 도윤이 윤희가 해철에게 가르쳤던 그 곡을 연주했다고 말했어요. 윤서연도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은 그 곡이 자신들 가족만 아는 곡이었는데 어떻게 도윤이 알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윤서연이 혹시 도윤이가 해철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자 회장은 해철이는 죽었다고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산불로 소실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은 도윤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회장은 사실 이미 보고 있었다고 지난 일주일간 도윤의 습관들이 해철과 너무 닮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고개를 기울이는 것, 긴장하면 코를 만지는 것, 왼손으로 핸들을 잡는 자세 등 모두 기록해뒀었어요. 윤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회장은 처음 도윤을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윤서연은 만약 정말로 해철이라면 분명 무언가 남아있을 거라며 아니라면 그냥 우연이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부터 더 자세히 관찰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어제 일은 잊으라고 자신이 너무 놀라서 그랬다며 사과했어요. 도윤이 죄송하다고 하자 회장은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습관과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버릇이 해철과 똑같았어요. 회장이 아침을 먹었냐고 묻자 도윤은 된장찌개와 밥을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뛰었어요. 해철이 가장 좋아하던 아침 메뉴였거든요. 된장찌개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도윤은 정말 좋아한다고 왠지 모르게 그리운 맛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날 오전 회장을 회사로 모시고 가는 길에
도윤은 운전하면서 가끔 코를 만지는 습관을 보였습니다. 작은 버릇이었지만 해철도 긴장하면 코를 만졌어요. 회장은 뒷좌석에서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고민했습니다. 오후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차를 세우고 우산을 꺼내 회장을 위해 문을 열며 우산을 받쳐들었는데 그 순간 왼쪽 어깨를 살짝 으쓱했어요.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해철도 우산을 펼칠 때 똑같은 동작을 했거든요. 저녁에 회장은 윤서연에게 오늘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도윤의 습관들이 해철과 똑같다는 것, 말할 때 고개를 기울이는 것,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것, 긴장하면 코를 만지는 것, 우산 펼칠 때 어깨를 으쓱하는 것까지 모두요. 윤서연은 그게 다 우연일 수 있겠냐고 물었고 회장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너무 많아서 우연이라고 하기엔 힘들다고 대답했어요. 윤서연이 혹시 정말로 해철일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자 회장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며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자신이 그 곡을 연주할 수 있었는지 분명 첼로를 배운 적이 없는데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활을 잡는 법, 현을 누르는 법,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희미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해철아 라는 말이 들렸어요. 도윤은 벌떡 일어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해철이가 누구인지, 왜 그 이름이 계속 들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물을 마셨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서연은 도윤을 차에 초대했습니다. 정원 테이블에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윤서연은 어제 첼로를 연주했다는 걸 들었다며 그 곡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어요. 도윤은 마음 한편이 무거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자신도 모르겠다고 손이 그냥 저절로 움직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서연은 따뜻하게 바라보며 신기하다고 첼로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연주할 수 있다니 놀랍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꿈에서라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가끔 누군가 자신에게 악기를 가르쳐주는 꿈을 꾼다고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자 도윤은 여자 같다고 목소리가 부드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도윤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윤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해철이가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정지유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첼로 연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어떻게 배운 적도 없는데 연주했냐고 신기해했어요.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도 모르겠다고 그냥 손이 움직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도윤을 빤히 바라보며 혹시 전생이 있다고 믿냐고 물었어요. 전생에서 첼로를 배웠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도윤은 웃으며 그럴까 하고 반문했고 지우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아니면 어릴 때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자신은 13살 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지우가 미안하다고 하자 도윤은 괜찮다며 가끔 13살 전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냐는 질문에 거의 없다고 가끔 희미한 이미지 정도만 있다고 대답했어요. 어떤 이미지냐는 질문에 도윤은 따뜻한 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음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우의 눈이 반짝이며 음악이냐고 되물었고 도윤은 첼로 같은 현악기 소리 같다고 대답했어요.
지우는 신기하다며 도윤에게 할아버지랑 이야기 나눠보라고 할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실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녁에 회장은 도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도윤이 긴장하며 앉자 회장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회장은 그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흉터가 어떻게 생긴 거냐고 물었지만 도윤은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이만호 씨의 말씀이 없었냐고 묻자 도윤은 구조됐을 때 이미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흉터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위치, 크기, 모양이 모두 해철의 흉터와 똑같았어요. 도윤이 왜 그러냐고 걱정스럽게 묻자 회장은 아니라며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다리에 화상 흉터도 있다고 들었다며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도윤은 당황했지만 바지를 걷어 올렸고 종아리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삼켰어요. 해철이도 차 사고 때 다리에 화상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이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회장은 아니라며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고 이제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나간 후 회장은 책상에 고개를 묻으며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절대로 우연일 수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이 연주한 곡 해철과 똑같은 습관들, 왼손 검지의 흉터, 다리의 화상 흉터, 13살 때 산불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것, 나이가 35살로 22년 전에 13살이었다는 계산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해철이는 죽었다고 22년 전에 죽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고 실종 선고만 받았을 뿐이었어요. 만약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회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희망을 가지면 안 돼. 또다시 잃을 수는 없다고 다짐했지만 사진첩을 펼쳐 어린 해철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돌아온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가인 김영수 박사의 명함을 오래 바라보며 DNA 검사를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샘플을 구하지, 도윤이 눈치채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다시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의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해철아, 정말 내가 맞니? 정말 살아서 돌아온 거니? 하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오직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윤서연이 서재 문 앞에 서서 남편의 고민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도윤이 해철이가 맞다고 자신은 확신한다고요. 오늘 낮에 도윤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도윤의 눈빛, 말투, 습관 모든 것에서 해철의 그림자를 봤어요. 남편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시는구나. 증거가 필요하신 거라고 생각하며 내가 도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잠들었고 꿈을 꾸었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한 여인이 그를 안고 있었어요. 해철아, 엄마가 여기 있어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첼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선율이었어요. 여인이 이 곡을 기억하라고,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어디 가지 말라고 하자 여인은 안 간다고, 항상 내 곁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화염이 일어났고 여인이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살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도윤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꿈이었다고 안도했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마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해철이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나는 대체 누구인지 자문했습니다. 새벽 4시 회장은 여전히 서재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다시 명함을 꺼냈어요. DNA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그것만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이르다고,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고 내일 결정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해철아, 만약 정말 내가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22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기쁠까, 슬플까 하는 생각에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관찰이라고 다짐하며 서재를 나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정혜준 회장은 서재에서 유전자 검사 전문가인 김영수 박사의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머릿속에는 도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정해야 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곧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수 박사입니다. 박사님, 정혜준입니다. 아, 회장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 후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시라면 샘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이나 구강세포 채취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면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비밀은 당연히 보장됩니다. 전화를 끄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어제 도윤이 서재를 나간 후 의자에서 발견한 머리카락 2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머리카락도 몇 가닥 뽑아 따로 봉투에 넣은 뒤 2봉투를 조심스럽게 밀봉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알 수 있어. 오전 8시 회장은 도윤에게 오전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직접 차를 몰고 김영수 박사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유전자 검사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을 가진 김영수 박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샘플을 가져오셨습니까? 회장이 봉투를 건네자 박사는 조심스럽게 받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박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회장님께만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회장은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도윤은 저택 정원에서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뒤에서 윤서연의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자 그녀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회장님 운전은 안 하셨어요? 오전에 혼자 나가셨는데 오늘 회장님 일정에는 회의가 없었거든요. 그런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윤서연은 도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나무 그늘 아래 벤치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가운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집에서 일한 지 이제 2주 정도 됐죠? 사실 제가 오늘 도윤 씨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윤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이 22년 전 큰 상처를 입은 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는 것, 그녀와 결혼한 지 15년이 됐지만 회장의 진짜 마음은 늘 닫혀 있었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가 오신 후로 회장님이 변하셨어요. 밤에 서재에서 혼자 오래 생각에 잠기시고 가끔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윤서연은 도윤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도윤 씨, 제가 처음 도윤 씨를 봤을 때부터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인연이에요. 우리는 분명 어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약속해요, 도윤 씨. 네, 약속하겠습니다. 둘은 잠시 조용히 앉아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님의 잃어버린 아드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윤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제가 회장님과 결혼한 건 그 일이 있고 7년 후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께 들었어요. 해철이. 그게 아드님 이름이었는데 참 밝고 착한 아이였대요. 첼로를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거실에 있는 그 첼로로 가르쳐 주셨대요. 도윤은 거실 쪽을 바라보니 유리창 너머로 첼로가 보여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쉬세요. 윤서연이 도윤의 어깨를 다독이고 떠난 후 도윤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철, 왜 그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지? 저녁 6시 도윤이 차고에서 정비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정지우가 밝은 표정으로 뛰어왔습니다. 도윤 씨, 오늘 학교에서 과제로 사람 초상화를 그려야 하는데요. 도윤 씨 모델 좀 서주실 수 있어요? 도윤 씨 얼굴이 정말 그림 그리기 좋거든요. 당황한 도윤이 사양하려 하자 지우는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30분만요. 금방 끝나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인 도윤은 지우의 안내로 정원의 작은 정자로 갔습니다. 지우는 이제를 세우고 스케치북을 펼친 뒤 한참을 도윤을 바라보다가 연필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혹시 가족 중에 예수라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양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럼 도윤 씨는 어렸을 때 뭘 좋아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13살 전 기억이 없어서요. 아, 맞다. 죄송해요. 그래도 뭔가 좋아하는 게 있지 않아요? 지금이라도요. 도윤은 거실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첼로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 악기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와, 신기하다. 도윤 씨, 혹시 전생에서 음악가였던 거 아니에요?
도윤이 웃자 지우는 무언가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 도윤 씨를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 같은 느낌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저도 그랬습니다. 지우 씨를 보면 왠지 편안해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전생에서 가족이었나 봐요. 도윤 씨, 혹시 할아버지랑 많이 이야기해요? 아니요. 회장님은 말씀이 적으세요. 맞아요. 할아버지는 원래 그러셨어요. 지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큰 사고를 겪으셨대요. 할머니와 삼촌을 잃으셨죠. 그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으셨대요. 저도 삼촌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분명 잘 통했을 것 같아요. 도윤 씨랑 지금 이렇게 편한 것처럼요. 도윤은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와 목이 메었습니다. 완성. 지우가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는데 거기에는 도윤의 얼굴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림 속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우 씨, 이건... 죄송해요. 제가 자꾸 슬픈 얘기를 해서 도윤 씨가 슬퍼 보였나 봐요.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죠? 이 그림 도윤 씨 드릴게요. 과제용으로는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도윤은 그림을 받아들고 그림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왜인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회장은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는 도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만약 정말 해철이라면, 하지만 아니라면 하는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오전 도윤이 회장을 회사로 모시고 가는 길에 회장이 처음으로 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도윤, 자네 양아버지는 건강하신가? 놀란 표정의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다행히 건강하십니다. 78세이십니다. 많으시군. 자네를 정말 아끼시겠네. 네, 저를 구해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은인이십니다. 구해주셨다니? 제가 산불 속에서 쓰러져 있을 때 발견해 주셨습니다. 22년 전 경기도 산불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백미러로 회장을 바라보니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네. 괜찮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2년 전, 경기도 산불, 모든 게 일치해. 그날 저녁 회장은 김영수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확인했지만 아직 이틀 정도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회장은 서재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윤희, 만약 정말 우리 아들이 돌아온 거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시각 도윤은 숙소에서 지우가 그려준 그림을 벽에 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또 꿈을 꾸었는데 따뜻한 거실에서 한 여인이 자신을 안고 있었습니다. 해철아, 엄마 곁에 있어줘. 엄마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나도 엄마를 잊지 않을게. 약속? 여인이 자신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따뜻함이 느껴졌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해철아, 살아야 해. 꼭. 도윤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또 같은 꿈. 해철, 나는 누구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3시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수 박사였습니다. 회장은 서재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사님.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앉아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두 분은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회장의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럴 수가. 서류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직접 받으러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회장은 한참을 멍하니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99.99% 해철이가 살아있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2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는데 어깨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고개를 든 그는 창밖을 바라보니 도윤이 정원에서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해철아. 회장은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진정해야 해. 아직 도윤이는 모르고 있어.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심호흡을 하며 서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지금 당장 말할까? 아니면 준비를 좀 더 할까?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윤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회장이 재빨리 눈물을 닦고 대답하자 윤서연이 들어와 남편의 빨간 눈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우셨어요?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눈이 빨개요. 윤서연이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자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도윤이가 우리 아들이야. DNA 검사를 했어. 결과가 방금 나왔어. 친자 확률 99.99%. 도윤이는 해철이야. 윤서연은 입을 막으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래.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야. 윤서연은 남편을 꼭 껴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윤 씨는 알고 있어요? 아니, 아직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하세요. 도윤 씨도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회장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도윤이 여전히 차를 닦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었어. 그동안 모르고 있었어. 윤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상 위에 놓인 김영수 박사가 보낸 DNA 검사 결과 서류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라는 숫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야. 정말 해철이야.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어린 해철의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사진, 가족여행 사진을 넘겨보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해철이 첼로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이었지. 미안해, 해철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 많은 시간 동안 혼자 살았겠구나. 기억도 없이 외롭게.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어. 아빠가 이제라도 찾았어. 새벽 2시 회장은 조용히 서재를 나와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첼로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첼로 앞에 무릎을 꿇고 첼로를 쓰다듬었습니다. 윤희,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해철이가 살아서 돌아왔어.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줬던 아이가 그 곡을 기억하고 있었어. 회장은 첼로를 꼭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평소처럼 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회장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눈이 부어 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게. 할 이야기가 있네. 중요한 이야기야.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윤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8시에 서재로 오게. 회장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돌아섰는데 도윤은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오후 내내 도윤은 회장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며 불안했습니다. 저녁 7시 50분 도윤은 서재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후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게. 회장은 한참을 도윤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사실 일주일 전에 자네와 나의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했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결과가 어제 나왔네. 친자 확률 99.99%. 회장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 아니. 해철아, 너는 내 아들이야. 22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야. 도윤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이도윤입니다. 이만호의 아들입니다. 해철아, 진정하게. 저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 뒤로 물러나자 회장이 일어나 다가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 검지의 흉터. 이건 내가 7살 때 종이에 베인 상처야. 다리의 화상 흉터는 차 사고 때 입은 거고,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긴장하면 코를 만지는 습관, 우산 펼칠 때 어깨를 으쓱하는 버릇, 그리고 첼로, 내 엄마가 가르쳐준 그 곡. 모두 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운전기사입니다. 기억도 없는 사람입니다. 회장도 무릎을 꿇고 도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해철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기억도 없이 외롭게 살았구나. 정말 미안해. 정말. 도윤은 회장의 품에서 울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아. 아니, 해철아. 이제 집에 온 거야. 내 집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알리는 가운데 밖에서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도윤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정해철. 그 이름을 중얼거려 보았는데 낯설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기억나지 않는 거지? 그는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가 그려준 초상화, 눈물이 그려진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내 조카였어. 윤서연 부인은 아버지의 부인이고, 그리고 회장님은 내 아버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본관에 불빛이 보였는데 저 안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어.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손을 바라보며 왼손 검지의 작은 흉터를 만졌습니다. 7살 때 종이에 베었다고. 나는 정말 그 아이일까? 같은 시각 회장도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22년 만에 다시 부르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해철아, 너무 놀랐겠지. 혼란스럽겠지. 회장은 책상에 놓인 DNA 검사 결과를 다시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윤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들어오게. 윤서연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들어와 남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도윤 씨, 아니, 해철이는 어땠어요? 많이 놀랐어. 혼란스러워했고, 당연하죠. 갑자기 자신의 정체가 바뀐 거니까요.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말한 걸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말해야 했어요. 윤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주세요. 해철이가 받아들일 시간을요. 그리고 여보, 이만호 씨께도 알려야 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 그분도 알 권리가 있어. 해철이를 그동안 키워주신 분이니까. 이만호 씨를 모셔야겠어. 제대로 감사를 드려야 해. 2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는 동안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제대로 자지 못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정해철 하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아침 8시 도윤이 차고로 향하자 회장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아니 해철아. 회장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편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어색합니다. 알아. 천천히 해도 돼. 회장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할 일이 있네. 이만호 씨를 모셔오려고 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양아버지를요? 그래.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해.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야 해. 진실을 나누고 싶을 뿐이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도윤이 운전대를 잡고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동안 한참을 조용히 달렸습니다. 해철아, 어젯밤 잠은 잤나? 잘 자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너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매일 밤 후회했지. 내 엄마와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그날 산불만 없었더라면. 도윤은 백미러로 회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 호칭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해철아, 천천히 하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차는 산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 후 차는 작은 농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이만호의 집이었습니다. 2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도윤이 불렀습니다. 아버지. 잠시 후 문이 열리고 78세이지만 정정해 보이는 이만호가 나왔습니다. 도윤아, 갑자기 웬일이냐? 아버지 모시고 올 분이 계십니다. 도윤이 회장을 가리키자 이만호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보았습니다.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회장이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만호 선생님.
정혜준, 재벌 회장님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세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거실에 앉은 후 이만호가 차를 준비해 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22년 전 산불 사고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이만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날 도윤이를, 아니 해철이를 구해주셨죠. 제 아들 이름입니다. 정해철. 이만호는 도윤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해철이 무슨 말씀이신지. 도윤이는 제 아들입니다. 이만호는 숨을 들이켰고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확률 99.99%. 이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보다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22년 전 산불로 잃어버린 제 아들이 맞습니다. 도윤아. 이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운명처럼 느껴진 거구나. 너는 원래 돌아갈 곳이 있었구나. 이만호가 고개를 숙이자 회장은 일어나 이만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제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깊이 절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선생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제 아들을 사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만호가 당황하며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도윤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가 있어서 제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도윤이가 제게 삶의 의미를 줬으니까요. 도윤은 양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이름을 주시고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도윤아. 아니, 해철아. 저는 여전히 도윤입니다. 이도윤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께서 주신 제 이름입니다. 이만호는 도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회장도 다가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도윤이, 해철이의 아버지로 계셔 주십시오. 혈연이 전부는 아닙니다. 22년 동안 선생님이 진짜 아버지셨습니다. 저는 그저 늦게 돌아온 아버지일 뿐입니다. 함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22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만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는데 거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시간 후 세 사람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만호는 회장의 초대로 저택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편히 계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기쁘지? 도윤은 백미러로 양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분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만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 저택에 도착하자 이만호는 거대한 저택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세 사람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니 윤서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 이분이 이만호 선생님이야. 아,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연입니다. 윤서연은 깊이 인사하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철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점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행이 식당으로 향하자 정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야. 할아버지, 도윤 씨랑 같이 오셨네요.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지우야, 인사드려라. 이만호 선생님이시다. 이만호 할아버지는 도윤 씨를 키워주신 분이란다. 와, 정말요? 반갑습니다. 지우는 이만호에게 밝게 인사했고 모두 자리에 앉자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도윤이는 제 아들입니다. DNA 검사 결과 확인되었어. 도윤이는 22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해철이야. 지우의 눈이 커지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도윤 씨가 맞아. 도윤이는 내 삼촌이야. 지우는 입을 막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삼촌, 도윤 씨. 아니, 이제는 지우라고 불러주세요. 지우는 도윤에게 달려가 안기며 기뻐했습니다. 삼촌, 정말 삼촌이셨어요. 저 처음부터 느꼈어요. 가족 같다고요. 도윤은 조카를 안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회장은 모두를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도윤이는 정식으로 우리 가족입니다. 이만호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3일 후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재현 41세로 회장의 장남이었는데 키가 크고 날렵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는 마중 나온 윤서연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현아,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잘 왔구나. 재현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전화로 급히 오라고 하셔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윤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 좋은 일이야. 정말 좋은 일. 둘이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하는 동안 재현은 계속 궁금해했지만 윤서연은 조금만 참아. 곧 알게 될 거야.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차가 저택에 도착하자 재현은 현관으로 들어가며 불렀습니다. 아버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재현아, 왔구나. 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내 동생을 만나게 해주고 싶구나.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생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해철이는 22년 전에 살아있었어. 그동안 기억을 잃고 살아있었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그게 어떻게? 회장은 서재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따라오너라. 재현이 아버지를 따라 서재에 들어가니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해철아. 회장이 부르자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네, 아버지. 회장은 재현을 가리켰습니다. 내 형이야. 정재현. 도윤과 재현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재현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철이. 형님. 도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현이 다가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해철이야? DNA 검사로 확인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어깨를 잡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해철아, 살아있었구나. 미안해. 형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고 도윤도 형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님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안고 있었는데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그날 저녁 저택의 큰 식당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정혜준 회장, 윤서연 부인, 정재현, 정지우, 이도윤,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이만호까지 6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2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회장이 말하자 모두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철아, 아니. 도윤아, 앞으로 내 이름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도윤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해철이라는 이름도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원래 이름이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두 이름 모두 내 것이야.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형이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앞으로 형이 잘해줄게. 약속해. 지우도 말했습니다. 삼촌, 저도요. 저도 잘할게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야. 윤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네, 어머니. 도윤이 처음으로 그렇게 부르자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제게도 어머니가 생겨서 기쁩니다. 이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는 이제 이 큰 가족의 일원이 되었구나.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좋은 가족이 생겼다는 게. 이만호가 눈물을 닦자 회장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도 우리 가족입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해철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이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의 재회를 위해. 모두가 일어나 잔을 들고 외쳤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고 모두가 웃었는데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22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모두는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첼로가 놓여 있었는데 회장이 첼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해철아, 이 첼로 기억나니? 도윤은 첼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숙합니다. 내 엄마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악기야. 도윤은 첼로에 다가가 손을 뻗어 만졌는데 따뜻했습니다. 한 곡 연주해 주지 않겠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 내 손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도윤은 첼로를 무릎 사이에 끼우니 자세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활을 집어들고 심호흡을 한 후 첫 음을 내자 맑고 깊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는 가운데 도윤은 눈을 감았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아름답고 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곡은 아내가 아들에게 가르쳤던 자장가였습니다. 윤서연도 울었고 재현은 동생의 연주를 감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모았고 이만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연주가 계속되어 음악이 거실을 채우고 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도윤이 연주를 마치자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침묵이 흐른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자 도윤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해철아. 정말 고맙다. 아버지, 내 엄마도 분명 들었을 거야. 하늘에서. 도윤도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어. 내 마음속에서. 회장은 도윤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내 엄마가 있어. 그리고 이 첼로에도. 도윤은 첼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재현도 다가왔습니다. 동생아, 정말 아름다웠어. 감사합니다, 형님. 지우가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멋있었어요. 고맙다, 지우야. 윤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이만호도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아버지,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모두가 도윤을 둘러싸며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서재에서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해철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 뭐든 지원해주마. 회사에 들어올 생각은 없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 정체성을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이 집에는 계속 있고 싶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운전은 계속해도 될까요? 운전? 네. 아버지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빈 시간을 채우고 싶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6년 봄 저택의 거실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첼로 앞에 앉아 이제는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었는데 정식으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촌, 지우가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연습하세요? 응. 다음 주에 작은 연주회가 있어서 기대돼요. 지우는 삼촌의 연주를 들었는데 아름다운 선율이 흘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들리며 회장과 윤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들었다, 아들. 많이 늘었구나.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재현도 들어왔습니다. 동생, 형도 왔다. 연주 잘 들었어. 정말 프로 같던데? 아직 멀었습니다. 겸손하기는. 모두가 웃는 가운데 현관문이 열리며 이만호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도윤은 달려가 이만호를 안았습니다. 오늘 오시기로 한 날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지.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저녁 먹읍시다. 윤서연이 말하자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모두가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도윤은 거실에 남아 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합니다. 가족을 찾았습니다. 첼로가 햇살을 받아 빛나자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식당으로 향했는데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집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첼로의 선율처럼 아름답고 따뜻하게. 기억을 잃었지만 첼로의 선율로 자신의 정체를 찾은 해철이, 그리고 혈연과 사랑, 두 아버지 모두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된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22년 만에 다시 만난 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